그날 저는 제 손으로 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60평생 누구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명절이면 동네 어르신들께 떡이라도 한 접시 돌려야 마음이 편하던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비단결 같던 한복 저고리는 제 소나기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눈앞의 사위는 더 이상 제 딸의 지아비도 늠름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딸을 삼킨 괴물일 뿐이었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박수를 치던 그 손들이 이제는 입을 가리기 바빴고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식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당혹감보다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괴물이었구나. 내가, 내 딸이 지난 10년간 괴물을 키워냈구나. 모든 일의 시작은 10년 전, 늦은 봄비가 골목을 적시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딸 미래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분유를 사고 달아빠진 제 무릎을 내어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키운 딸이라 더 애틋했지요. 그런 제 딸이 어느 날 눈을 반짝이며 한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인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라고. 이름은 백현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풋사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인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미래는 번듯한 대학에 들어갔지만 현우는 어려운 형편 탓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공사판을 전전했죠. 주말이면 제 딸은 도서관 대신 현우가 일하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현우의 얼굴을 닦아주고 새벽부터 싼 도시락을 먹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미래야,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거 싫다. 더 좋은 사람, 너를 아껴줄 사람 만나야지. 제 걱정 어린 말에 딸은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습니다. 엄마, 현우 씨만큼 나 아껴주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아?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현우는 여전히 미래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것도 당장.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현우가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 한의대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신이 뒷바라지를 해야 현우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요. 그날 저는 평생 딸에게 내지 않았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제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없이 낡아 빠진 운동화에 흙먼지를 묻힌 채였죠. 그 아이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미래 없이는 못 삽니다. 딱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한의사가 돼서 평생 미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키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간절함이 아닌 도끼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번뜩이는 그 위험한 빛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물 앞에 눈이 먼 어미는
그저 딸의 행복만을 빌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허락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딸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을 정리하며 평생 모은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낡은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때 묻고 구겨진 지폐 다발이었죠. 그걸로 두 아이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을 얻었고 남은 돈은 고스란히 현우의 첫 학기 등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딸의 고된 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밥 먹으며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법이 없었죠. 백화점 시식 코너에 서서 목이 쉬어라 외치고 밤늦게는 대리운전 핸들까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현우의 책값과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가끔 딸의 집에 들를 때면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는 퉁퉁 부른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었고 딸의 화장대 위에는 샘플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딸은 낡은 옷 몇 벌을 돌려 입었지만 현우의 책상 위에는 늘 최신 의학 서적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미래야, 너도 좀 챙겨 먹고 옷도 좀 사 입어라. 이러다 몸 상하겠다. 걱정스러운 제 말에 딸은 오히려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중에 현우 씨가 한의사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엄마 비단옷 해줄게. 조금만 참으면 돼. 딸의 헬쑥한 얼굴 위로 번지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차마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남은 채소라도 한 봉지 더 챙겨 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우는 단 한 번의 낙오 없이 한의대 과정을 모두 마쳤고 마침내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해 듣던 날 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골목길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죠.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난생 처음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매만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현우는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유독 훤칠하고 빛이 났습니다. 저와 딸은 그런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멀찍이 서서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현우는 막힘없이 졸업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 막바지에 저는 현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러주길, 그 지독했던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표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끝내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모든 영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내를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 맺힌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서늘한 실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딸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키워낸 것이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뿌리부터 독을 품은 식물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졸업 후 현우의 인생은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수려한 외모와 막힘없는 언변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부유한 노년층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현우는 그들의 아픈 곳을 짚어주기보다 외로운 마음을 파고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의 VVIP 고객이었던 부동산 재벌 최 회장이 현우를 눈여겨보고는 자신의 건물에 한의원을 차려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성공한 뒤에 천천히 갚아나가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저는 시장 바닥에서 뼈저리게 배웠지만 성공에 눈이 먼 사위와 딸에게는 제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강남 한복판에 백현우 프리미엄 뷰티 한의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내세웠고 그의 한의원은 입소문을 타고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던 두 아이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현우의 차는 국산 소형차에서 번쩍이는 외제차로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고 제 딸의 손에는 철마다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주는 용돈에서는 차가운 계산서 냄새가 났고 딸이 들고 온 명품 가방에서는 깊은 외로움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딸은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내 아내가 겨우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그만두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학회다, 세미나다, 방송 출연이다 하며 늘 바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는 날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딸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제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알아온 당뇨가 문제였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이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신문 글씨가 보이지 않았고 버스 번호판을 알아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손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과 함께요. 그 소식을 듣고 딸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던 딸은 당장 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손사래를 쳤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의원 개원 파티가 열리던 날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난생 처음 비싼 옷을 차려입고 그곳에 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제가 평생 살아온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낯설고 불편의 구석에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장의 중앙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 있는 사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나란히 서서 아주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사위의 팔을 툭툭 쳤고 사위는 그런 여자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현우에게 병원을 차려준 최 회장의 딸 최유라였습니다. 제 딸이 저만치에서 그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말입니다. 결국 저는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집은 제가 살던 좁은 단칸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했지만 집안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사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혹여나 소파에라도 앉을세라 값비싼 가죽 소파에 흰 천을 덮어놓았습니다. 제가 쓰는 낡은 수저가 대리석 식탁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제 앞에는 늘 종이 식탁 매트가 깔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거실에서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집에서만큼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장모님, 음식은 되도록이면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냄새가 잘 안 빠져서요. 그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나빠져 이제는 형체를 겨우 알아보는 수준이 되었고 혼자서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제 수발을 드는 것은 온전히 딸의 몫이었습니다. 딸은 하루 3번 제 약을 챙기고 제 눈이 되어 신문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사위는 헛구역질을 하며 현관의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고 딸은 묵묵히 그것을 주워 신발장에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날마다 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언쟁이 나중에는 방문을 닫아도 들릴 만큼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그날따라 유난히 술에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던 사위는 제 방 쪽을 힐끗 보더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모시고 살 거야? 당신 엄마 때문에 내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겠어. 우리 집에 눈먼 장모가 얹혀 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6년간 제 딸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제 딸 덕분에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틀린 말했어? 솔직히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도 당신 엄마도 전부 다 내 인생의 짐이야.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딸은 깨진 액자를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사위와 제 딸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말을 잃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사위의 차를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죠. 그날 밤 딸은 귀걸이를 손에 쥔 채 늦게 귀가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귀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사위는 귀걸이를 보더니 잠시 얼굴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 의부증 환자야? 남의 차는 왜 함부로 뒤지는데? 그의 뻔뻔한 태도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귀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딸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과 믿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딸의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위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의 흐트러진 옷가지를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는 조용히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도 딸은 그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불안했지만 차마 깊이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작은 배낭을 맨 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혼자 산에 좀 다녀오려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바람이라도 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걱정되어 만류했지만 딸은 괜찮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저녁 약도 다 챙겨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 같은 비가 미친 듯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핸드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다 결국 밤늦게 귀가한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위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서는 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 제가 미래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의 모습에 그동안 그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저 아이도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로 부근에서 실족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딸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이름만 부르며 울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제 곁을 지키며 죽을 떠먹여주고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은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사위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닫힌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걱정 마. 지금은 내가 비운의 남편 역할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아주 난리야. 동정표 제대로 얻고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뱀의 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하늘이 우리를 돕네. 이제 걸림돌은 하나 남았어. 저 눈먼 노인네만 처리하면 모든 게 완벽해져. 조금만 기다려, 유라야. 유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개원 파티에서 사위와 함께 웃고 있던 그 여자, 최유라. 그리고 딸이 차에서 발견했던 귀걸이. 저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차가운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그만 거실의 작은 탁자에 부딪혀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핸드폰을 든 사위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저를 위로하던 슬픔과 걱정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잔인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흐릿한 시야로나마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사위와 저 사이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경멸과 살기를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슬픔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온 그는 제 귓가에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으셨군요, 장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당황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깊은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겨웠거든요.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내 딸, 내 하나뿐인 미래가 저 악마의 손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 우리 미래 어딨어?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긴요. 자기 발로 산에 간 걸 어쩌겠어요. 멍청하게 비 오는 날에 말이죠. 그건 사고였습니다, 장모님. 아주 운 좋은 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사고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제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방문을 밖에서 잠갔고 제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하루 한 끼 개밥처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실종된 아내를 애타게 기다리는 비운의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의 거짓 눈물에 세상은 속아 넘어갔고 동정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위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산에서 미래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랑 등산화 한 짝이요. 아무래도 장모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뱀이 제 몸을 감는 듯한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모님. 기운 내셔야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악마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저를 통해 무언가 또 다른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힘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저와 제 딸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 검고 축축한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고 저는 옆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제 딸의 실종 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는 비운의 사고를 당한 젊은 여성과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남편의 사연을 안타까운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차는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점점 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짙은 녹색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사위는 인적이 끊긴 좁은 임도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들이 이 근처에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고는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붙들린 채 질퍽한 흙길을 따라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제게 산길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저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때문에 대낮인데도 사방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 속에서 저와 사위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 때 사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쯤이라고 했는데.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런.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네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경찰한테 전화해서 위치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품속에 있던 낡은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여기서 엄마를 기다릴 거예요. 장모님은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금방 가서 경찰들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제 핸드폰을 든 채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벅거리던 그의 발소리는 어느새 완전히 사라졌고 숲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야, 백서방, 어디 있느냐? 저는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그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평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짙게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핸드폰도 불빛도 방향을 알려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저를 비웃고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옷을 뚫고 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위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눈먼 늙은이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사라진 것처럼 저 역시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웅크린 채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딸이 금방이라도 엄마 하고 부르며 나타나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제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길고 끔찍한 밤, 저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밤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뼈를 깎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웅크린 채 뜬 눈으로 그 끔찍한 밤을 견뎌냈습니다.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복수하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저는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로 눈은 더 흐릿해졌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내리막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살이 찢기는 고통이 계속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채였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사람이 쌓아 올린 작은 돌탑이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돌탑을 이정표 삼아 필사적으로 아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 귀에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오두막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되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 엉망인 행색을 보고는 크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산을 내려와 마을 파출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사위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의 얼굴을 마주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분노를 터뜨려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쩐 일로? 이 댁은 벌써 며칠 전에 이사 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라니. 그가 저를 산에 버려두고 그 사이에 짐을 빼서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편의점 가판대에 놓인 잡지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시야에도 불구하고 제 눈은 그 표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독 스타 한의사 백현우, 제2부동산 최유라, 이사와 정경 약혼. 잡지 표지에는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사위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제 딸의 남편이라는 자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약혼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저 두 인간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겠다고 저는 제 딸의 이름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며칠 동안은 밥도 굶고 공원 벤치에서 웅크린 채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사위에 대한 증오와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제 행색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몰골을 본 동생은 기겁을 하며 저를 부축했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울며 분노했습니다. 동생의 작은 방 한 구석에 몸을 누였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속의 칠흑 같은 어둠이, 눈을 뜨면 잡지 표지에서 웃고 있던 사위의 얼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돈을 조금 빌려 가장 먼저 낡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사위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무기는 이제 제 목소리와 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의원 문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저는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밤새 두꺼운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눌러쓴 피켓을 목에 걸었습니다. 살인마 백현우는 내 딸을 살려내라. 출근하는 직원들과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어떻게 그를 위해 희생했는지, 그가 어떻게 제 딸을 배신하고 저를 산에 버렸는지,
쉬어버린 목소리로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이 병원 원장 백현우는 짐승입니다. 제 딸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이제는 제 딸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악마입니다. 저런 자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제 외침에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안에서 경비원 2명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고 저를 길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저는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병원 통유리창 너머로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유라가 서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저 악마들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힘없는 늙은이의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이 새로 사준 낡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묻는 순간 전화는 끊겼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보다 하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발신번호가 없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속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애썼습니다. 엄마 살아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딸, 제 미래가 보낸 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저는 핸드폰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제 삶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뜨거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의원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옥 불보다 더 뜨거운 도끼가 제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사위의 한의원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묵묵히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끌려나가면 다시 돌아와 섰고 피켓을 빼앗기면 밤새 새로 만들어 다음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의 침묵 시위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이 제게 접근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서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발신번호가 없는 단문이었습니다. 한의원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약재 상자, 김민정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월급 체납. 문자는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제게 무언가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딸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시간을 틈타 한의원 뒤편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약재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으로 상자에 적힌 글씨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국산, 영천, 금산 등 유명 약재 산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 구석진 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메이드 인 차이너라고 찍혀 있는 상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핸드폰으로 그 상자들의 사진을 닥치는 대로 찍었습니다. 사위가 값싼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속여 환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김민정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의원 주변을 맴돌며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김민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피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젊은 직원이 몰래 그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녀의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위의 비리를 눈치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마지막 달 월급까지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도 사위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제가 찍은 약재 상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제 딸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 아니 그 인간이 병원 컴퓨터에 비밀 장부를 만들어 놨어요. 실제 약재 구매 내역이랑 환자들한테 청구한 내역을 이중으로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제가 그걸 우연히 봤다가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제게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한강 시민공원 2번 주차장.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서도 그리던 내 딸 미래였습니다. 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감싼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했지.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괜찮아.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눈 뒤 딸이 제게서 몸을 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그 인간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올 거야. 우리가 줬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재회한 그날 밤, 우리는 동생의 작은 옥탑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치밀했습니다.
딸은 사위의 외도를 직감한 순간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차에서 발견한 귀걸이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사위의 차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의 컴퓨터를 뒤져 최유라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사업적인 공모와 제 딸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 내가 자기 뒤를 캐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 어느 날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거든. 그러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그 인간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지. 딸은 사위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최유라와 통화하며 이제 걸림돌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딸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등산을 가겠다고 말한 그날, 딸은 실제로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연락해둔 대학 동창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사위가 언론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모든 상황을 딸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산에 버렸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인간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어. 더 확실한 증거, 그 인간을 단 한 번의 지옥으로 보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딸은 그동안 저와 김민정 간호조무사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통해 사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중국산 약재 증거, 김민정 씨가 알려준 이중 장부의 존재,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보한 탈대 증거와 최유라와의 불륜 영상까지 이제 모든 증거는 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보여준 USB 안에는 차곡차곡 정리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블랙박스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그 인간이 엄마를 산에 버리러 가던 날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야. 다행히 며칠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는 구형 모델이라 내가 사람을 시켜서 차에서 빼돌렸어. 영상 속에는 사위가 저를 차에 태우고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차 안에서 최유라와 통화하는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리했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늙은이에다 눈까지 멀어서 절대 혼자서는 못 내려와. 이제 우리 앞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딸은 그런 제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맞추면 돼. 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 우편함으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백현우와 최유라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었습니다. 딸은 청첩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고의 무대는 저기여야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줘야 공평하잖아.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얼굴에서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냉철하고 잔인한 복수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고 최고급 외제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저와 딸은 그 화려한 행렬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딸은 미리 구해둔 초대장을 보여주고 하객 명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혼주 한복을, 딸은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옷 아래 저희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사회 상류층임을 과시하듯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사위와 최유라가 입장했습니다. 사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낀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여왕처럼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속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그런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이 오히려 제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행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행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두 사람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첫걸음을 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하객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상 정면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낯선 호텔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발라의 사위와 최유라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한의원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사위가 직원에게 이거 중국산인 거 절대 티나게 하지 마. 포장만 잘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라고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그의 비밀 이중 장부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의 블랙박스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리했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늙은이에다 눈까지 멀어서 절대 혼자서는 못 내려와. 사위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최유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단상 위에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다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단상 뒤편에서 작은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제 딸 미래가 마이크를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 딸의 모습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단상 위에 굳어있는 사위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의 등장은 그 어떤 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제 딸과 단상 위의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사위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놀랐어? 하긴 산사태로 죽었어야 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당신 계획이 조금 틀어졌네. 딸의 차가운 말에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사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사기꾼 놈, 내가 감히 내 딸과 우리 집안을 능멸해. 그때를 기점으로 연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희대의 막장극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사위는 최 회장에게 멱살을 잡힌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가 사위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현우 씨 사기, 의료법 위반, 그리고 존속유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위는 경찰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제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는 저와 딸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유라와 그녀의 가족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울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위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었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최유라의 집안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그를 손절했고 오히려 저희 편에 서서 그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도왔습니다. 최유라는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사위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 아파트는 물론 그가 한의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딸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대가였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서 마주친 사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스타 한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늙어버린 죄수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저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야, 이제 다 끝났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저희는 비로소 새로운 빛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저희 모녀에게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이 찾아준 돈으로 가장 먼저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던 날, 저는 제 눈앞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던 딸의 얼굴이 주름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아담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인동초 찻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내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약초, 인동초. 그것은 마치 저희 모녀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찻집은 저희 모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정성껏 대추와 생강을 다려 차를 만들었고, 딸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찻집은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은 젊은 처녀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도 저희 찻집의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 손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에 올 때 친구들한테 사장님 이름 대고 오라고 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제 이름으로 불려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야채 아줌마로, 동네에서는 미래 엄마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마치 달아빠진 신발처럼 제 인생의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문득 제 이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님을 향해 제 평생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숙자입니다. 그 순간 찻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은 아마 평생 저희를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찻집 문을 열고 향긋한 찬물을 올립니다. 창밖으로는 저와 제 딸을 닮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걸어갑니다. 그들의 삶에도 분명 시리고 아픈 겨울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도 꿋꿋이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따스한 봄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에 인동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을 말입니다.